얘기한다. 주제가 악이라니. 지난 시간에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뼈대가 될 수 있는 네. 구조들 그리고 캐릭터. 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뭔가 웹소설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저는 특히 뇌구조를 그렸던 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다양한 나의 뇌구조, 나의 생각이나 뭐 다양한 성격 그런 것들을 가득 드러나죠. 네, 한 장만에 담아서. 참 신기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기마다 나의 뇌구조를 표현하는 게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뇌구조도 하나의 스킬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뭔가 머리가 답답할 때 아니면 웹소설의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때 뇌구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도 드려봅니다. 네. 바로 오늘 웹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주제 선정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꿀팁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어울리는 소설을 이제 지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꼭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너무 행복한 이야기,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행복한 주제만을 고집하려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훈적인 이야기들. 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래동화들을 생각해 보면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권선징악이 뭔지 아세요? 써보세요. 여러분들 시켜볼까요? 우리 장다영 선생님 권선징악 한자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어렵단 한글로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뜻이죠? 권선징악 네. 하면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벌한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결국은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흥부와 놀부로 네. 치면 놀부가 착한 사람은, 나쁘잖아요. 네, 놀부는 벌을 받고 나중에는 벌을 받고 흥부는 억울했지만 나중에는 해피엔딩 해피. 착해지고 네. 그래서 나도 결국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흥부처럼 살아야 된다. 막 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우리가 주제라 함은 이렇게 행복해야 하는구나 아니면 교훈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빠지기 쉬운 오류거든요. 내가 그냥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네. 그것은 충분히 주제, 가치로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 스토리텔링 법칙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버려질 수 있고 그 글이 그리고 버려진 글 중에서도 또 발굴될 수 있는 것처럼 그 강박을 내려놓는 거 이게 네. 아마 두 번째 팁이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뭔가 편견에 빠지지 말자. 어떤 편견? 교훈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해피? 좋은 마무리? 네. 그러니까 행복한 좋은 결론? 이야기를 네. 담아야 되고 꼭 나쁜 사람을 권선징악과 같이 네. 벌을 받고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승리하고. 뭐 이런 거가 꼭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거는 편견이다라는 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네. 번째는 내 일상, 내가 흥미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팁을 좀 알아봤는데 실제 사례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사례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좀 된 소설이에요. 한 2008년도 작품인데 웹소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소설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목 자체는 조금 낯익은데 목성의 노래라는 웹소설이 있습니다. 웹소설 작품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름다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선 딱 그렇게 네. 들죠. 근데 굉장히 내용이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네. 저도 어려워가지고 살짝 적어왔는데요. 보이저호라는 우주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주선의 다큐멘터리에 감동을 받아서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떤 연구까지 가냐면 나사에서 인간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로 목성을 좀 파악해보자. 그러니까 목성에서
나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는 음파가 있을 것이고 목성에서 나는 음파, 태양이 나는 음파가 있겠죠. 네. 저희도 정확히 음파가 뭔지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네.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음의 같아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주파수 맞춘다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 주파수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 목성에서 마치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이 주는 소리, 그 주파수를 한국이 아니구나. 그 지구인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는 네, 또 굉장히 인간의 마음으로? 심오한 네. 웹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작품 남의 작가의 2008년 작품을 어렵게 제시드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권선징악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행복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그렇지도 없어요. 않죠. 네. 그리고 교훈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냥 이 주인공이 어떤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받아서 네, 지구, 우주에 관심을 가져볼까? 그리고 그 지구에 나는 음파가 있다면 네. 목성에 나는 음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아까 뭐였다고요? 목성의 노래. 노래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나중에 제목에 대한 얘기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주제랑 제목은 좀 다르죠? 네. 뭐 어떻게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주제가 좀 더 큰 범위가 아닐까 훨씬 큰 합니다. 범위고요. 제목은 주제를 포용하면서도 뭔가 독자를 끌어당기는, 좀 네. 궁금하게끔 만드는 타이틀이 되는 거다 보니 네. 주제와 제목은 좀 사뭇 다른 감은 있지만 일맥상통하죠. 우리도 유추할 수 있었어요. 아, 목성의 노래? 근데 좀 아름답지 않을까? 네. 노래에 대한 이미지로. 그래서 목성의 노래가 뭘까? 궁금함이 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궁금함. 영어를 쓸 뻔했어요. 제가 어제 잠깐의 TMI를 풀자면 그 AR 어플 관련해서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소비자를 이끄는 그 요소가 뭐냐, 어트랙션 요소가 뭐냐 자꾸 영어를 쓰고 네. 왜냐면 그 담당해 주시는 분께서 이제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여기가 대응하고자.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커스터머를 소비자를 네. 어트랙션 그러니까 매력 요소 뭐 어필을 하려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얘기를 하면서 이 AR 마켓에서 시장이라고 하면 될 것을 마켓이라고 나오고 네. 그러면 커스터머들한테 이런 트라이는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미팅이 끝나고 나니까 사뭇 조금 허탈감. 왜냐면 필기를 정리하는데 없어요. 적을 게 없어.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어를 좀 자제해야겠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사실 매력적인 웹소설, 요설. 네. 네. 웹소설이라는 것도 웹도 영어잖아요. 네. 월드와이드 인터넷상에, 네. 웹이 뭐죠? 브라우저. 브라우저, 그래서 네. 그걸 줄여서 이제 웹이라고 하는데 인터넷도 영어네. 이거 어떡하면 네. 좋죠? 온라인은 다 영어네요. 다 영어네요. 우리가 네. 좀 트렌드를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데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저 오늘 영어를 안 쓰는 챌린지를 나름 챌린지란다.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목성의 노래, 네. 그러니까 주파수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주파수로 소통을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네. 점. 그래서 단편 웹소설을 좀 추천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주제는 우리가 배웠던 테두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캘리그라피는 제목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뭔가 테두리가 그 주제라면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제목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음 예시로 저는 꼭 소설의 주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설만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갖고 온 영화가 있죠. 네. 포스터 띄워주실 건가요? 네. 자, 기억나시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저 근데 잘 몰라요. 아, 진짜요? 몇 번을 봐도 안 외워지는데 금세 외우셨더라고요. 조난당하면 우리 해야 되죠, 이거. 살아남으려면 불로 이렇게 막 네, 해야 되죠.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네, 이 엑시트라는 네, 기억나실까요? 2019년도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네. 관객 수를 모은 이상근 감독의 엑시트 영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의 재난 영화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다. 네. 자, 웹소설에 우리가 팁으로 아까 생각했던 게 편견을 깨자. 네. 이 말이 아마 함축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기존의 영화와는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자, 엑시트는 어떤 영화인가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따따따를 포함해서. 재난 영화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그런 재난 영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운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투모로우 이런 거 굉장히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 영화이거든요. 재난 네. 영화들은 네. 보통 재난. 지금 우리 코로나도 하나의 재난이죠. 네.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과 네. 같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뭐 해일이 도시를 덮친다든지 갑자기 추위가 와서 전 세계가 얼어붙는다든지 그런 식의 큰 스케일의 재난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네. 건물 부서지고 네, 지진 맞아요. 나고 그쵸?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어떠한 좀 작은 공간에 물론 재난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네. 살아남고 우리가 재미적인 요소, 코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어갔어요. 우리가 재난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뭔가 진짜 해일처럼 파도가 치고 사람이 죽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영화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기억나실까요? 뭔가 연기가 나면서 이게 뭐야? 이 가스 뭐야?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네. 가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시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난 요소가 핵심인 게 아니라 네. 그걸 극복해내는 평범한 시민들의 그 극복 스토리를 또 재미나게 네. 풀어낸 점이 굉장히 유익하고 기존 영화와는 달랐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아주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약간 재난 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맞아요. 좀 재밌게 가볍게 봤던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어요. 뭔가 특히 재난 영화 하면은 좀 눈물 좀 쏟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보통은 그거를 컨트롤 타워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네. 지금도 우리 재난본부가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본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항상 무능하고 네. 그런 영화들을 그리고 많이 이기적이고. 네, 이기적이고. 네. 그래서 뭐 산소호흡기 같은 것도 막 남의 거 빼서 네. 하고 뭐 조끼, 네. 구명조끼 이런 것도 뺐고 막 뺐고, 이런 네. 영화들이 재난 영화의 보통이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빠진 굉장히 신선했던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님은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남녀 또 러브 스토리도 끝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다 제외한 이유. 네. 그러니까 정말 즐겁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네. 이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독의 의도는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것의 소재가 재난이었지만 재난은 그냥 도울 뿐. 네. 전하고 싶은 건 뭐다? 즐겁고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좀 색달랐다. 네. 색다른 표현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재난 영화가 이런 식으로 풀릴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딱 저도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소설을 이제 쓸 텐데 그때 네.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뭔가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네. 좀 틀을 깨는 주제를 선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 건데요. 이번 엑시트는 영화였다면 드라마 한번 볼까 해요. 소설에서도 시작한 드라마 있죠. 어떤 드라마 소개해 드릴까요? 보건교사 안은영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죠. 네. 그래서 아마 드라마를 통해 먼저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설로도 많이 알려진 만큼 보건교사 안은영 굉장히 캐릭터가 중심이 된 네, 드라마라는 점에서 또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캐릭터에 대한 공부를 또 했었잖아요. 네. 어떤 예시를 그때 들었었나요? 빨간 색깔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빨간 머리에 할리퀸 캐릭터를 말을 했던 건데 네네. 색깔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맞죠? 그 레미 도레미 맞네요. 캐릭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캐릭터라는 단어만 네. 떠올려도 지금 막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애 캐릭터도 얘기해봤던 시간을 가졌듯이 네. 캐릭터를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캐릭터의 성격을 입히고 그 주제를 투영해서 또 제목이 만들어지고 소설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자, 보건교사 안은영은 2020년도 작품으로 정세랑 작가님이 쓰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만드신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최근 드라마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이분이 처음 이제 단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편집자로 일하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집자와 작가는 다르죠. 네. 작가가 글을 쓴 거를 정리하고 뭐 교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춤법을 맞추고 하는 게 이제 편집자의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소설 작업도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정세랑 작가님이 그래서 나를 보면서 내가 편집자 일도 하고 소설을 쓰는 작가로 쓰면서 투잡이라고 하죠. 두 네. 가지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느껴진 거예요. 네.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뭐라고요? 이 아는영. 아는영이라는 네. 이름의 캐릭터죠. 드라마에서는 그 정유미 배우님이 정말 열연을 하셨고 네. 실제 그 싱크로율이 거의 100이지 않냐라고 호평을 받았던 캐릭터인데요. 캐릭터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좀 일부 적어왔습니다. 이 아는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눈에 띄게 뭐 예쁘거나 아니면 뭐 눈에 띄게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무던한 그런 캐릭터예요. 네. 하지만 그런 성격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굉장히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적인 설정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인물을 만들고 싶었다는 게 작가의 말이에요. 네. 완전히 영웅이라기보다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의 뭔가 배려심이 많은 맞아요. 인물이었던 것 배려심도 같아요. 네. 많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맞아요.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어때요? 뭐 영웅 영화, 영웅이 있는 드라마 그게 맞겠다 싶다가도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이지 멀리 않잖아요. 보일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웹소설 주제를 선정하고 캐릭터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네. 이 작가님이 내가 투잡을 띄고 있는 그 캐릭터를 그렇죠. 생각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느끼는 나의 모습을 그런 캐릭터화 해보는 그런 작업들 맞아요. 네, 계속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나를 들여다봐야 우리 뇌 구조를 포함해서 네. 그죠? 그래서 캐릭터, 그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법칙, 오늘 이어서 하는 주제 선정까지 정말 계속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계속 천천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캐릭터도 찾게 되고 또 주제도 찾게 되어서 멋진 소설로 이제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이 보건교사 아는영 안 보셨다면 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소설로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 작가 정세랑 작가님이 다른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네. 최근에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이 추천을 해줬어요. 정세랑 작가가 짱이다. 오. 자기가 봤을 때 자기 18살인가 그래요? 18년 인생의 최고의 작가를 만났다면서 오. 추천한 게 정세랑 작가였어요. 네. 그래서 아는영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작품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작품으로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정세랑 작가님 작품을 다 사요, 책을. 그 정도로 이제 애정이 깊은 작가님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죠. 이 고등학생의 마음을 울린 요소가 뭘까? 네. 그리고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입장을 또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에서 하나뿐, 그러니까 이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원처럼 발음도 나 되잖아요. 하나뿐. 그러니까 여러 개 의미가 담겨 있는 네. 거죠. 하나.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참 특이한 제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정할 때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한아라는 이름이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눈물을 또르르. 근데 그때 동생 옆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하고 제가 이제 딱 보고 있으니까 보면서 눈물 이러면서 제 눈물을 구경하더라고요. 떨어지는 네. 건데 뚝뚝 떨어졌던 굉장히 단편입니다. 짧기 때문에 그 단편이 뭉쳐 있는 소설이다 보니까 딱 그 페이지만 읽으면 한 몇 장 안 되거든요. 저는 네. 좀 추천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웹소설 기획하고 할 때부터 이 소설을 말할 날을 고대했는데 드디어 하네요. 네. 네.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 네. 또 최근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트렌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정세랑 작가님처럼 좀 신예 작가라고 하죠. 일명 그 라이징 스타. 네. 떠오르는 안 돼. 떠오르는 라이징이 작가님. 웬 말이야. 근데 연말 시상식 보면은 그 라이징 스타 상 뭐 이런 거 주듯이 네. 그러니까 떠오르는 별, 네. 떠오르는 스타에게 주는 상인데 네. 아마 신예 작가들 상을 받으려면 이 정세랑 작가와 지금 소개할 작가님이 가장 큰 경쟁을 벌이지 오.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김초엽 작가님이세요. 오. 이것도 19년 작품인데 책 제목이 아주 멋지죠. 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제목이 좀 길죠. 네. 뭔가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왜 드신 거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 예. 자, 이거는 굉장히 한국 소설에서 드문 SF 소설입니다. 오. SF 소설 쓰기 쉽지 않다고 하죠. 왜냐면 네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네. 특히 대표적인 SF 영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 다들 보셨나요? 인터스텔라를 본 과학자들이 우리가 본 SF 영화 중에는 최고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터스텔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해, 두 해 정도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정해졌는데 소설로 먼저 나오죠. 영화가 될 때 소설이 나오고 영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구현해낼 수가 없어서 그쵸. 영화의 기술로. 네. 그래서 영상 그런 기술로서 그게 내가 소설로 했던 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기술 맞아요. 수준이었던 거겠죠? 네, 그만큼 SF 소설은 꽤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역사 고증이 필요한 소설들이죠. 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캐릭터를 선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인물을 다루거나 역사적 배경,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 우리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소설을 써야지 뭔가 좀 더 중심이 잡혀진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뭘 버려라? 머릿속에 갇힌 주제 선정할 때 뭘 버려라? 기억나시나요? 네, 편견을 버려라. 오류를 잡아야 된다 네. 말씀드렸죠. 모 영화 평론가 겸 소설가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작품을 만들 때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다. 그러면 나머지 소방관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 뭐 경찰관도 있고 뭐 다른 직업들이 있다 했을 때 소방관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인물에 대한 직업은 공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생길까봐? 편견이 생길까봐. 네. 우리가 소방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왠지 우리가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그거에 부합하게만 쓰게 될까봐 자신이 딱 그 선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편견에 갇히고 오류에 갇히는 것이고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 그쵸. 네. 그래서 그걸 계속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손도 막 쓰면서 캘리그라피도 하는 네. 것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역사 소설처럼 SF 소설처럼 팩트 사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너무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제 선정 정말 쉽게 볼 수 많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포함해서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돌아가서 다시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해보죠. 이 소설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또 짧게? 짧게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정세랑 작가의 지구에서 하나뿐도 그렇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책 표절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면서 그 다음에 담고 있는 내용을 좀 한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자,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작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과학의 한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SF 장르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SF 장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뭘 떠올리죠? 그냥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주선도 우주선, 나오고, 네, 뭐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떠올리죠. 저는 SF를 그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추리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너무나도 좋아해서 스타트rek이라고 굉장히 그 시리즈가 긴 SF 명작이 있는데 보면은 그 시즌을 거듭할수록 그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외계인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주선도 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 이전 스타트rek의 1편을 보면 정말 저게 우주선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근데 그 스타트rek을 보면 외계인, 뭐 우주선, 네. 뭐 그리고 총 쏘고 뭐 이렇게 핵폭탄 뭐 이런 내용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봐서 SF는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SF 소설 속에서 그냥 외계인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우주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 작가님은 SF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라는 네. 표현을 장르가 가진 가능성. SF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뒷말이 참 멋있죠. 이거는 네. 풀로 한번 작가님처럼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 네. 좀 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열심히 작가님을 흉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잠정적 진실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며 진실의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딛어가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작가의 말은 다르죠. 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가님들의 단어를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소설을 읽고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작가의 말인 것 같아요. 네. 최근 그 정유정 작가님 아마 아까 그 라이징 스타 상이 있다면 이미 받으셨을 뿐이죠. 네. 정유정 작가님의 그 7년의 밤에서 3부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7년의 밤이라는 건데 그 작품의 세 개가 시리즈로서 하고 싶었던 말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컨셉은 독일이에요.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네. 악은 뭐죠? 선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악인데 어떤 느낌 드세요? 주제가 악이라니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나요? 뭔가 어두운 느낌 나고요. 네, 네, 일단 흑백으로 시작할 것 같고, 그쵸. 네. 뭔가 굉장히 심오할 것 같은 느낌 심한 듭니다.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 소설이 굉장히 두껍고 어려운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악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그 정유정 작가님의 방식. 그리고 그 작가님의 7년의 밤이 영화화 되죠. 장동건 배우님이 주인공이 되면서 영화화가 되는데 그 작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동건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끝으로 가면서 뭐 네.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니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책을 좋아했던 관객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소설에서는. 네, 소설에서는. 뭐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고 네. 네. 그런 약간 그래도 인간적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그거는 바로 영화상에서는. 영화의 네. 감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그래도 이 주인공의 그 눈물 한 방울 표현하고 싶었다. 네. 아마 작가와 뭐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소통을 하면서 영화 작품이 나왔죠. 음. 근데 작가님은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 사뭇 놀라셨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본인은 그거다라고 설명하셨고 독자들도 그랬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개개인이 정말 다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쓰는 글의 주제는 A라고 생각했어 라고 A라고 쓰지만 읽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독자의 몫인 거죠. 네. 책을 완성하는 것은 독자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의 웹소설이 출간이 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댓글을 써주는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 독자들의 독자들이 그 참여하는 게 바로 완성이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아마 계속해서 소스가 되면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가상 캐스팅 했을 때 뭐 똑같은 드라마를 가지고 다른 인물들로 가상 캐스팅을 그쵸.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도 지금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상 캐릭터 할 때 그죠? 나는 이 배우가 이 역할이 이 캐릭터가 이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네. 사람은 아니야 그 배우보다 이 배우가 더 잘 어울리지라고 네. 한다면 그리고 또 똑같은 배우를 했는데 그 이유 왜 이 배우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죠. 너무 네. 색다른 네.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정정 작가님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화된 것을 처음 보고 와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한 소설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굉장히 저는 예리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말 확실하다. 바로 오프닝 장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프닝 장면이 무엇이냐면 아까 흑백 말씀하셨죠? 네. 영화가 흑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왜 흑백이냐면 네. 도시가 물에 잠겨요. 네. 그러니까 물에 잠기 도시라 하면 얼마나 다 낡고 네. 다 그 녹슬고 그리고 암흑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빛 하나 안 들어오는 네. 굉장히 이제 다크한 어두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데 자기가 시작할 때 물에 제가 워딩은 정확히 이제 또 참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도시다라고 글을 썼다면 그거를 독자들이 막 계속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이 작품은 이런 배경일 거야 상상하고 작가 역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썼는데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되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다라고 피드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 그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영화화하기 위해서. 그 작가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엄청나게 애쓰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전달이 정말 네. 잘 된 사례인 거죠. 그런데 또 독자들이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한 그 흑백의 느낌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궁금했는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영상으로 표현된다면 어떨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어떻게 보면 답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테니까 참 영화화되는 과정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영화를 보면서 소설의 이 장면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재밌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소설 만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웹소설이 나중에 영화화가 되거나 드라마화가 되거나 할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큰 꿈을 가져보면 어떨까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웹소설 작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직업군으로 네, 해서 여러 감독이며 편집자며 음악, 음향, 감독, 감독님들 그렇게 좀 확대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선정 부분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네. 첫 번째 뭘 깨라? 편견. 편견을 가지면 어떤 편견이요? 꼭 행복해야 된다. 네. 아니면 꼭 교훈. 교훈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 우리 버리는 겁니다. 오늘 네. 저희가 여러 번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들 역시도 그 편견과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우리 역시도 노력해 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핵심이 되는 걸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테두리가 주제고 그리고 제목이 안에 들어가는 셈이다. 저는 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영화 엑시트 드라마로는 아는 영. 보건교사 네. 아는 영, 그리고 소설로는 제가 정말 강추드렸던 지구에서 하나뿐,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네. 그리고 처음 네, 목성의 노래. 목성의 노래라는 단편 웹소설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예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 선정 어렵죠. 저희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이고 네. 이번엔 어떤 주제로 써볼까, 그리고 나를 투영해서 어떤 캐릭터를 선정할까 고민 참 많은데요. 그 고민 또 우리가 덜어드릴 거잖아요. 네. 오늘 주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팁이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또 충분히.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녕.